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팀 박재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LG이노텍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 미래에셋투자증권에서 LG이노텍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 애플의 신제품 효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좀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일단은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이긴 한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88억이었었는데 3분기에는 1,39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왜 그러면 3분기에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10배나 늘어나느냐를 보니까 애플 신제품 3종 가운데 2종에 이 트리플 카메라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워낙 트리플 카메라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호재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과연 얼마나 판매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4분기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LG이노텍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가가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애플 걱정은 굳이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애플이 워낙 이제 매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기본은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좀 덜 팔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듀얼 카메라에서 트리플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모듈 수가 많이 늘어나고 ASP도 함께 상승한다라는 게 핵심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뭐 애플 판매량이 30% 40% 급감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개 들어가던 카메라가 2대, 2개 들어가던 카메라가 3개 이렇게 그쵸. 들어가면 당연히 이노텍의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네. 작년 말에 가장 좀 아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트론의 상승을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카메라 모듈 업체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5G 폰 기준으로 5개입니다. 네. 앞에 2개, 뒤에 3개. 네. 그러면 이제 그 폰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성장률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2개 들어가던 거에서 5개 들어가면 당연히 모듈 업체들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혜택을 애플 쪽에서는 LG이노텍이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애플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5G 모델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제 애플 유저 아무리 그 매니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원래 올해 살려고 했는데 내년 거 한번 기다려 볼까라고 하면서 판매량이 좀 안 나왔을 경우 그게 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5G 폰을 쓰고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왜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지금 컨텐츠도 많이 없고요. 사실상 5G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네. 5G가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네. 북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시작하긴 했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5G 폰 아니어서 난 못 사겠다. 그러니까 애플을 꾸준히 써왔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는 조금 과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 뉴스가 애플에서 인텔의 5G 칩 사업부를 10억 달러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출시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것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판매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파트론 말씀하셨으니까 제2의 파트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요. LG이노텍이 원래 가장 이쪽 분야에서 선두였어요. 네. LG이노텍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듀얼 카메라 쪽, 그러니까 아이폰이 플러스 모델 듀얼 카메라를 채택했잖아요. 그때 LG이노텍의 실적이 급등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저는 이번에도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시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그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된 내용은 아직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오늘 의견서를 통해서 일본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 내용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성 장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지금 바로 저희가 그 브리핑 내용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근본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온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근본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근본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보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그룹, 호주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홀 통제 도입 공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 판정, 전략물자 관련의 전문 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홀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홀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 통제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대해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근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 통제 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 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 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 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 가트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근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근본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 년 이상 발전해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근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성윤모 장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일본에서 문제를 삼았었던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4대 국제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고 이 캐치홀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그 수출 통제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뢰를 좀 훼손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일정이 안 맞아갖고 이번에는 일본이 일정을 정해줄 차례였었는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좀 그 수출 규제를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신뢰 훼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그 한국의 수출 통제 관리가 국제적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최우수로 인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이건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개정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오늘 일본에게 직접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출 규제 관련주들 지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직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강세 혹은 강보합권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충분한 반등에 나선 것일까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기존에 하락했던 원인을 굳이 따져보자면 ESS에서 화재가 났다는 점이랑 또 중국의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말이 되면 폭스바겐에서 2차 전지 출하가 시작이 될 거고 중국의 보조금 축소가 뭐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신한 쪽에서도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연 200만 대 판매 목표는 달성할 거니까 보조금 축소해도 그 정도의 출하량, 기존의 출하량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성장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성장주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LED가 그랬고요. 네. 얼마 전에 태양광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네. 모든 형광등이라든지 가로등을 LED로 바꾼대라고 그렇죠. 하면서 서울 반도체가 코스닥 1등을 네. 달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의 문제점은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10년은 안 됐죠. 2011년부터 테슬라가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오래된 이슈다. 2차 전지 좀 오래된 이슈다. 그러면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LED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 그럼 이익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든 게 이제 중국 전기차 생산은 거의 중국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급감했거든요. 근데 네. 신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NEV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은 주지 않겠지만 생산한 너희가 책임지고 이만큼 팔아라 네. 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페널티를 주겠어. 그런데 지금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EV 크레딧을 맞추려면 중국이 자동차를 많이 팔 때는 그 크레딧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레드오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고 네. 전기차 판매 안 되니까 리튬 가격 같은 것도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리튬 같은 거 2차 전지 소재하는 업체들도 이익성이 안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친환경차 쪽으로 본다면 네. 이게 실적을 먹고 사는 것보다 꿈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수소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진짜 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SDI, LG화학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네네. 그 외에 조금 진짜 2차 전지를 투자하는 목적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소 쪽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살아있는 뭐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적자여도 우리는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 가이던스를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반기에 올해 OLED 출하량을 전년 대비해서 40% 성장시킬 거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OLED 생산 능력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거다라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조 원 투자는 바로 이쪽에다 한다는 거죠. 파주에 10.5세대 OLED 공장에다 3조 원을 투자할 거고 그동안 가장 문제점이 됐었던 LCD 패널 이쪽은 우리가 좀 시장 상황 봐서 재고 조정을 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3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이제 네. 공시했었 이제 계획했었던 거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3조 투자해서 이 안 좋은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닌 네네. 것 같고 파주의 10.5세대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패널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TV 쪽. 그렇죠. 그쪽에 투자하는 거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LCD의 가동률은 줄어들어야 되고 OLED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네. 새로운 공급을 도입해서 지금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LCD에서 OLED의 전환은 가격이 이제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LCD를 안 사고 OLED TV를 사는 건데 그쵸. 그렇게 되면 성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LCD를 대체를 하면서 LCD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네.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의 실적을 QOLED가 네. 그러면 사실 아직 그 LG 디스플레이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는 이렇다 할 디스플레이 업종이 없어요. 그러면 무역 전쟁을 막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규제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LCD가 어떻게 커왔냐? 중국 LCD가. 정부의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LCD의 이익률이 떨어지면 그 다음은 OLED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 규제 없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디스플레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 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뭔가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OLED의 성장성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어렵지 않나. 그리고 뭐 하반기 출하량 40% 늘어난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왜냐 하반기에는 애플향 중소형 패널 네네. 출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수율 때문에. 그리고 공장이 많이 가동될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납니다. 네네.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때문에 기대감이 한참 컸었는데 그건 어떨까요? 자동차용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네. 디스플레이라든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핵심적인 건 TV, 핵심적인 건 TV 그다음에 중소형 패널의 수율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그 경제 뉴스들을 따져가면서 거기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금융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